내 집을 마련했다는 행복도 잠시, 아무것도 모르고 위법 건축된 주택을 샀다가 매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가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부동산 거래도 되지 않아 보금자리가 돼야 할 집은 점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률방송 현장 속으로 과거 허술한 법 때문에 지금은 위법 행위자가 돼버린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특히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 분할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주목 이 판결에서는 대법원에서 다뤄질 이들의 재산 분할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전국 혼란과 각종 사고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누군가에게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인데요. 주택을 잘못 샀다가 과태료 문제로 올해도 부담을 떠안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2025년 달갑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빌라. 60대 최모 씨는 5년 전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행복도 잠시. 이 집은 요즘 고민에 잠 못 이룰 정도로 애물단지입니다. 최 씨의 집은 기존 발코니를 방으로 확장한 위반 건축물.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행 강제금을 5번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에 매수를 결정합니다.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위반 건축에 대해 정부가 매긴 과태료는 1년에 90만 원 안팎. 5년간 약 450만 원의 과태료를 낸 최 씨는 더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치명적 변수가 생겼습니다. 매물가 72만 하니까 정상금을 대면 저걸 받고 싶은 거죠.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받고 싶어도 다 막혀버렸고 이런 가치가 없어져야지만이. 지난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정부. 최 씨의 집도 위반 건축물이란 노란색 낙인이 찍혔고 전세 대출 등의 금융제도에서 제외되며 노후 계획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에 매물 내놔도 매매도 안 되고 재산권으로서 이제 권리 행사도 안 돼서 은행에서도 대출도 안 해주고 이미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도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죠. 집주인들이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못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경매에 걸리기도 하고, 그 경매가 진행이 돼도 아무도 낙찰을 안 받으니까 불법 건축된 부분을 뜯어 고쳐야만 지옥이 된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복구 비용만 수천만 원. 이마저도 이웃층의 거부와 기술적 한계로 원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과 피해자의 경우 경매를 진행해도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조치를 등재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매가로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60대 김모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잘 살고 있던 집으로 등기 우편이 날아온 건 약 1년 전. 집주인이 국세를 미납했기 때문에 빌라를 공개 매각한 후 밀린 세금을 거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빌라 공개 매각 절차를 통보했고 전세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더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전세 대출금 반환을 통지합니다. 김 씨는 가족 명의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대출금을 갚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까지도 집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라도 낙찰을 받았어야 해서. 공개 매각 중 알게 된 사실. 김 씨는 자신이 산 집이 위반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집을 산 김 씨는 이행강제금을 기존 5회에서 무제한으로 과태료 요율도 상향에 부과한다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매년 100만 원 넘는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처지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진 건축물 대장에서도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매수하려는 사람은 위반과 확정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가수 싸이도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도 단속에 걸렸던 위반 건축물.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서민주택 현장에서의 위반 건축물 사례는 이들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또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위반 건축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인식이 많이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법률에 대해서 그거를 교육하거나 뭐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옆집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했고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반 건축물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서 최 씨와 김 씨의 경우같이 위반 건축물 피해는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건축물 거주자들은 비아파트 역차별 현상과 역전세난 등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건축업자라든지 부동산 업자한테 이거 5회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깎아줄 테니까 이제 사세요 이렇게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나는 그냥 여기 베란다 부분 확장하고 싶어서 그냥 확장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나오네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이거 5회 내면 되는데 이렇게 인지하셨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따로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시행이 돼버리고, 위반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건축주와 시공사 등의 위법 행위자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인 양산에 일조하는 것이 꼽힙니다.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의 위법 행위자가 아닌 현 소유주와 피해자만 부담합니다. 파장은 애꿎은 피해자와 임차인 간 갈등으로만 번집니다.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수치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반 부분을 이제 양성화를 시켜주는, 말 그대로 위반이 아니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양성화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화를 시켜서 그 세수로 확보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 누군가는 집을 이용해 투자를 하지만 누군가는 과태료에 허덕이는 현실. 이들에게 2025년은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위반 건축물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위반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나 있나요? 그 구체적인 집계는 어렵지만 추론은 좀 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집계된 대한민국 전국의 총 주택수는 1980만 호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약 60%로 1190만 호 정도입니다. 나머지 주택 중에 단독주택은 약 30%, 다세대 연립주택은 약 10%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연립주택은 전체의 약 70% 정도가 위반 건축된 부분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최소 35만 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건축물 적발수도 해마다 수만 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매년 5만 건 안팎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피치 못하게 위반 건축물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도 있지만 이태원 참사 때 드러난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일부러 위반인 줄 알면서도 확대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강제금보다 위반 건축물에서 얻는 수익이 더 많아서 그냥 내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규제를 손봐서 주택 유형이나 상황, 사정 등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수위를 조절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위반 건축물이 문제가 되니까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건데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마냥 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이 위반 건축물 단속이 늘어난 이유가 세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렵고 국세 수입도 이제 줄자 이런 위반 건축물 단속에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는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압박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는 자진신고로 벌금을 내는 걸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도와주자는 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안이 나왔는데 이행강제금 면제와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근생빌라 같은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해서 피해자 주거를 지원하자는 내용도 담겼고요. 최종적으로는 양성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최초 시공자에게도 그 시정조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불법적으로 증축한 구조물은 안정성을 무시하게 되죠. 그만큼 화재와 붕괴 위험도 높아집니다. 해당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주민의 안전에도 직결되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위반 건축물이 더 이상 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 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달 말 차기 수장을 뽑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신 기자,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이번 달 말에 치러지죠? 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제 딱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전국 3만 5천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로 국내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변호사 등록과 징계,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 인가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변협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추천 권한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변협회장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지난 2023년 2월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차기 회장부터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 개정 회칙안을 정기총회에서 통과시킨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추후 새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면 사업 성과나 연속성이 더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으로 조기 투표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본 투표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는 20일 치러지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는 어떤 후보자들이 출마했습니까? 많은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이 차기 변협회장 선거는 3파전 구도로 경선을 벌이는데요. 변협은 지난달 20일에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3대 변협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기호 1번 김정욱 변호사,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 기호 3번 금태섭 변호사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기호 1번의 김정욱 후보는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인데요.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2017년에는 변협부 협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지난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선출됐고 연임에도 성공해서 4년간 서울변회를 이끈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로스쿨 출신 첫 변협회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김 후보는 변호사 직역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는데요. 이를 위해 직역 확대 법안을 완성하고 디스커버리 제도,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외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플랫폼 및 인공지능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을 내걸었습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안병희 후보도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호 2번의 안병희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13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고배를 마셨는데요. 2년여간 준비를 거쳐서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안 후보는 1986년 군 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그 후로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는데요. 그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와 변협 감사를 지내고 2022년부터는 변협 총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중의 대표 변호사이고 한국미래변호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안 후보는 법률시장 확대를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요. 전통적인 법률시장의 범위를 벗어나 업계 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 후보는 법률보험제도 도입, ACP 보장, 외관법 및 법무감사,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출신인 금태섭 후보의 출마도 화제를 모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호 3번의 금태섭 변호사는 국회의원 출신의 첫 변협회장 후보입니다. 그만큼 다른 후보에 비해 대외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한변협이나 서울변에 관련 회무 활동은 그 전까지 한 적이 없어서 금 후보가 출마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 후보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후에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서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금 후보는 청년 변호사 특별위원회 신설과 기업 공개 시 법률 실사 의무화, 판결문 전면 공개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는데요. 회장 당선 시 자신의 입법 전문성을 살려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 후보자 모두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후보자 모두 네트워크 로펌 광고 및 운영 문제 규제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이란 하나의 법무법인이 전국 단위로 분사무소를 내는 형태를 가리키는데요. 이 네트워크 로펌이 전국적으로 분사무소를 두고 무분별하게 광고를 내면서 법률 시장을 장악하고 또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는 주 사무소와 분사무소 광고를 분리하고 전관 변호사 홍보 제한 등 규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후보는 매출 대비 광고비 상한을 도입해서 광고비 지출을 제한하고 광고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금 후보는 시장 교란 행위 대응센터를 통해 마케팅 행태를 전담 규제하고 법률 시장 공정성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률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법률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제는 플랫폼 논쟁에서 벗어나 시대 흐름에 발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욱 후보는 변호사 업계가 유통, 택시 업계처럼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불법적인 플랫폼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택시업계처럼 비용을 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법률 서비스를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원, 법무부, 변호사단체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희 후보는 이 법률 플랫폼 논란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률 AI 서비스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변호사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서 법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는 설명인데요. 회장 당선 시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법률 AI 서비스 관련 무료 교육과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태섭 후보는 플랫폼을 규제는 하되 변호사 징계는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인데요. 리걸테크 업체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되고 관련해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변호사 업계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회장에 당선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앞서서 변호사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후보자와 공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서울변에도 비슷한 시기에 회장 선거를 치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변에는 오는 24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대한변협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기호 1번 박종은 변호사, 기호 2번에 박병철 변호사, 기호 3번에 조순열 변호사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거는 오는 24일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2층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현장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이틀 앞선 22일에 조기 투표도 진행합니다. 네, 그렇군요. 각 후보자의 공약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먼저 박종은 후보는 준비된 후보임을 앞세웠는데요. 개업 변호사뿐 아니라 사내 변호사들에게도 업계 협회 활동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변의 집행부 임원수와 행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집행부 축소, 서울변의 포인트 캐시백 도입, 세무사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박병철 후보는 회원들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특히 사건 지연과 정체로 인해 급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변의 산하에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네트워크 로펌 규제, 회규 위반 중개 플랫폼 엄단, 변호사 외 독자 주석서 편찬 등을 내걸었습니다.
조순열 후보는 행동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집행부의 핵심 공약을 이어받아서 완수하고 광고 규정을 강화해 네트워크 로펌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변호사 배출수 감축, 변호사 고유 업무 수호, 네트워크 로펌 규제, 형사 성공보수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네, 결전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변협 서울변회 선거. 선거 당일까지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법조계 또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를 잠재울 차기 제야 법조수장이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이산 가족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이산 가족 교류가 끊긴 후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음력 8월 13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산 가족의 날도 형식적인 기념일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박정희 사무총장을 만나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염원을 듣고 왔습니다. 신현민 2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실향민 2세고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함경북도 경흥군에서 이제 국군 포로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남한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또 이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제 봉사함으로써 이제 직원으로까지 이제 지금까지 한 40 몇 년을 이렇게 이북 오도청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그냥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이제 고향에 못 가시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무실은 작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로도 등록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 또 지부가 있어갖고 그분들도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전국에 또 이산가족분들이 계시는 이제 그분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이제 크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소하게 잘하게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통일부에서 한 8천만 원 돈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로지 이제 사업비로만 활동할 수 있는 그거에서만 저희가 이제 해서 한 1년에 한 7가지? 네, 주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 세미나 같은 거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2번 정도 이제 세미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가족분들 탈북자들을 위한 이제 통일 아카데미에서 강사진들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도 있고 이산가족 어르신들 100세 되신 분들 뭐 90세 이상 이제 선별해가지고 또 김장도 저희가 직접 다 담궈가지고 다 배달해서 해드리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지원해주니까 또 그거로 인해서 이건 이제 버팀목 돼갖고 또 다른 사업도 같이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계속 이산가족을 돕는 그 국장님만의 이유가 있으실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또 남자가 아니고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가 또 이런 일을 하고 또 저희 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군인으로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란 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아버지 혼자 젊은 나이 와서 이제 결혼하셔갖고 우리가 여기서 다 됐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고향에는 다 돌아가셨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고향 분들을 모시고 한번 고향 땅을 밟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하지만 또 나머지 우리 이산가족에 계시는 분들은 나의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일이라면 지금도 저는 정말 소신 있게 말하지만 어느 누가 부탁을 하면 내가 다 지금 도와드리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물질적인 거 아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곧 설 명절인데 이산가족분들한테 명절은 좀 우울한 날일 것 같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너무 얼어붙어 있잖아요. 풀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아예 없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도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설 때는 임진각에다가 이게 경모에서 이제 차려가지고 우리 이산가족분들을 그냥 대표해서 이제 차례를 같이 지내거든요. 그래도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도 또 진짜 고령이세요. 조금 명절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저도 이제 마음이 참 참해요.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야지 기분 좋아서 이분들한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기다려 봅시다, 우리 어떻게 될 거예요 했는데, 그런 거마저도 지금 이제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음력 8월 14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이 됐는데 그 후에 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더 마음이 아프고요. 실은 나도 사람인즉 왜 이렇게 힘들게 10몇 년을 이산가족의 날을 만들려고 이렇게 힘들게 했나. 우리가 정말로 이산가족의 날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우리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축제 아니에요? 그래도 고향을 못 가지만 이산가족이나 국가 기념이라는 건, 우리가 강복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개천절도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해요. 근데 200명 불러놓고 하는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민간단체로서 국가기념일 되기 전에 단체에 있을 때는 우리가 41회까지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이북 오두청 지금 보셨을 때 얼마나 좋아요. 장소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요. 대강당, 중강당 다 있어요. 식사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여기로 다 모시고 와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 이렇게 국가기념일 데모로 인해서 그냥 한정된 인원만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는 참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형식적인 그거 기념식 2시간 기념품 몇 명한테만 주는 기념품 안 주고 많은 분들을 일로 다 오셔갖고 여기서 재밌게 친구들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좋은 거지, 좀 그런 게 좀 가슴이 좀 아파요. 2018년 이후 이산가족 교류가 멈췄고 최근에는 민간 차원에서 이어졌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도 거의 끊겼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암만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이건 정부 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생사 확인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적이나 북적이나 같이 두 개가 정부가 통일부에서 나서서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네바나 이런 데 가서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가 인권적으로 인도적인 그거로 이걸 얘기를 해야지. 2018년 이산가족 당시에도 뉴스에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직계가족분들 다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으니까 다음 세대들 만남이 좀 많았던 게 좀 저도 뉴스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친척들도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지방에 가서 살면 사촌들도 조카들도 만나면 몇 년 안 만나면 얼마나 서먹해요. 지금 당사자들이 85세 이상이에요. 그분들 가족들은 다 돌아가셨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계시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80 이제 넘으셨나? 사촌들은 있을 수 있지만 평생을 못 봤는데 찾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바람은 상봉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신 죽기 전에 그냥 고향 땅 한 번만 밟아보고, 그냥 하루만이라도 땅이라도 가서 발 지금 뒤져보고, 우리 부모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냥 고향 땅을 바라보고 술 한잔 따라드리고 오는 게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뭐 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산가족 상봉 20차까지 했잖아요.
하고 나서 정부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자체도 이분들한테는 더 큰 아픔이야. 안 보고만 못한 거예요. 살아있을, 이거 안 볼 때는, 아, 그래, 내 딸이 아직도 살아있겠지. 우리 부모가, 내가 나이가 많아도 우리 부모 살아있지 않을까? 내 딸 아직도 살아있지 않을까? 내 가족도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막상 가서 만나고 오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서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 더 소가리만 하시고 가슴 아파하고 살아있는 거 알면서도 못 본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산가족 상봉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한 이산가족 분들의 생각이나 목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누구한테도 호소할 데도 없고 지금 올 탈북자 얘기만 나오잖아요. 이산가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치인들 자체가 아예 이산가족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탈북자들은 살 날도 많잖아요. 여기 와서 더 행복도 누리고 할 게 많잖아. 그러면 이산가족 어르신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 이산가족분들 보면 기회만 되면 어디든지 내가 막 전화해서 찾아내서 그냥 모시고 나가는 거야. 그냥 저 강원도 고성 같은데 통일전망대 가고 뭐 철원 같은데 이제 고향 땅 제일 가차이 볼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모시고 가는 이유는 그래도 아파서 내가 걷지 못하더라도 그냥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나가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어디 식당에 앉아서 밥 먹고 그런 것보다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곳만 모시고 가는 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정부나 또 지자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참 좋겠어요. 흔히들 법대로 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법 참으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신규 코너 주목 이 판결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 다뤄볼 주제는 세기의 이혼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을 통해 바라본 부부간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목 이 판결과 함께할 법무법인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와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허윤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지난해 5월에 이제 항소심이 선고가 되고 대법원에 이제 상고되어 제1부에 배당된 후에 현재는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고심 심리가 들어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네. 심리 불속행이란 무엇인가요? 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대법원 즉 상고심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1심, 2심과 달리 그 법률심으로서 그 원심 판결이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석되거나 혹은 원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해석한 경우 등의 일정한 경우에만 상고 이유에 대해서 살피고 이러한 헌법이나 또는 법률 위반 등이 없이 단순하게 그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데요. 이를 저희는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 불속행 판결은 그 상고 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만 가능한데요. 이 건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상고 기록이 접수가 되고 11월경에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심리 없이 판단할 수는 없고요. 본격적으로 그 법리 판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88년경 혼인한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부부간 갈등설이 나왔고 2012년에는 이혼 임박설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19일에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서 본인에게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혼외자가 있으며 부인인 노 관장과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죠. 결국 2017년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노 관장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2018년 7월경부터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의견 차이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혼 조정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절차지만 이 당사자가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 간 이혼 의사나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있어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이혼 조정은 결렬이 되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나요? 네, 의외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특히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난다는 거죠. 본 사안도 이제 물론 구체적인 이제 혼인 파탄 사유를 이제 들여다 봐야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혼인 기간 중에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이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해서 뭐 오로지 또는 이제 주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원칙적 입장입니다. 이를 이제 유책주의라고 하는데요. 다만 아무리 이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도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그 오기나 또는 이제 보복적 감정 에서 이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확립된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이제 예외 사유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을 이제 상쇄할 정도로 그 상대방 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세월이 이제 경과함에 따라서 그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또 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에는 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제 판례가 나와서 그 유책주의의 이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노소영 관장도 이혼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제 노소영 관장도 결국은 그 1심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경에 이혼 반소를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3억 원의 이제 위자료 청구와 함께 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그 17.5% 중에서 42.29%를 이제 지급하라는 그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했습니다. 네, 당시 재산 분할 규모가 약 1조 3천억 원이라서 화제가 됐습니다. 1심 판결은 어떻게 선고됐는지 김도윤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2022년 12월 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서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인 최 회장이 피고인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55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1심 판결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됐던 재산 분할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단순히 액수로만 보면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지만 사실 노 관장이 청구한 약 1조 3천억 원에 비하면 절반 정도만 인정된 것인데요. 판결 이유를 보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이를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재산에 대하여 최태원 회장 60%, 노소영 관장 40%의 기여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특유재산이 쟁점이 된 것인데 허윤규 변호사님, 이 특유재산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특유재산이란 이제 부부 공동재산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혼인 전부터 이제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이제 고유재산이나 또
또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이제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제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가 않죠. 다만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특유재산의 이제 유지나 증식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냐, 그리고 또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그 상대방인 노소영 관장이 그 재산의 이제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는지 여부가 서로 간에 아주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되고 다투었는데요. 결국 1심 판결에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서 이게 특유재산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서 위자료는 30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 분할도 주식 대신 현금 2조 원을 청구했는데요. 네, 항소심에서도 결국은 동일 쟁점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요. 항소심 판결이 2024년 5월 30일에 이제 선고가 됐죠. 네,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이제 보통 법원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 위자료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이제 위자료 최고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인데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를 이제 2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이제 1심, 원심과 달리 SK 주식을 포함한 최태원 회장의 이제 모든 재산이 투기 재산이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그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그 약 300억 원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정현 회장에게 이제 약속어음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SK의 전신인 그 성경그룹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이제 보았고요. 이후 최태원 회장이 성경증권의 주식을 이제 인수할 때에도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외에 최태원 회장이 약 20년간 SK그룹을 성장시킴에 있어서도 그 노소영 관장의 그 내조가 있었다고 봐서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을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진행될 이 대법원 심리에서도 특유재산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결국 상고를 한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 명의의 재산 3조 9,883억 원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항소심 판결은 투기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830조 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제공되었다는 300억 원은 SK그룹, 당시 성경그룹과 관련이 없으므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최태원 회장의 투기재산에 해당한다는 점과 투기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소영 관장이 위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형태로 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재벌가의 이혼 소송인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1심 판결에 비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도 맞는데 비율로만 보면 사실 합계 재산의 35%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요. 이러한 재산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눈다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이후의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부부 간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급여로 형성된 재산뿐 아니라 기타 사업 소득이나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하고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즉 혼인 기간 중에 이제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부동산, 예금, 또 주식, 대여금, 연금 등이 모두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
나 또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도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별 분배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네, 기여도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제 부부 각자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또 실제 그 기여로 인해서 재산이 뭐 증식을 했는지 또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지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뭐 혼인 당시에 가져온 재산이 뭐 종잣돈이 돼서 뭐 그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거나 또는 뭐 특별한 뭐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맞벌이나 기타 다른 소득 활동을 통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뭐 상대방의 이제 재산 탕진 등을 막아서 그 재산 감소를 방지했다거나 또는 뭐 가사 노동이나 또는 육아를 전담한 사정 등 이러한 사정들은 이제 기여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정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할 건지 향후에 그리고 뭐 이혼 후에 서로의 수입 등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이혼 후의 사정까지도 모두 기여도에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산 분할 규모도 엄청 낮지만 위자료도 1억에서 20억으로 크게 뛰었잖아요. 네, 앞서 허윤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법원 실무에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통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되는데 그 최고액이 1억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 기준표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1억의 위자료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유책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항소심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이 통상적인 가사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대기업 회장과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화제성으로 인해서 이번 판결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고요. 실제 판결도 1심과 2심에서 차이가 나고 그 금액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여러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 사건과 같은 위자료 금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특유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허윤규 변호사님께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알아둬야 할 점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최태원 회장과 같이 이제 본인의 유책 사유, 즉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자인을 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뭐 유책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이제 덜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에서는 그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으로 이제 도청이나 감청을 한다면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동의 없이 이제 위치 추적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위반, 그리고 이제 기타 휴대폰 등의 이제 비밀번호를 몰래 이제 해제해가지고 카톡 등 뭐 문자를 확인한다면 이것은 이제 정보통신망법하고 이제 형법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 수집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편 이제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그 최근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상당히 그 유책 배우자도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의 유책은 그 위자료와 관련될 뿐이지 이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하고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그 특유 재산과 부부 공동 재산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그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목 이 판결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주목 이 판결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